네, 이번 강의는 그 영조의 금주령과 그 사도세자의 반항이라는 그 제목으로 영조의 어떤 그 성격적인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사도세자의 어떤 그 기질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그 사건에 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조와 사도세자 하면은 그 비정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뒤주에 갇혀서 이제 죽게 한 그런 또 비정한 왕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운한 세자, 또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비행에 상당히 그 심각했던 그러한 또 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그 정조가 지었던 그 홍제 전서에 그 영종 대왕 그 행록이라는 그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영조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영조는 그 다닐 때 그 개미가 자기 발 앞에 있을 때 그걸 밟지 않고 피해가고 또 영조는 자기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불빛이 나방에 날라와도 그거를 손으로 휘젓지 이렇게 잡지 않고 이러한 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제 스스로가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여린 그러한 것들이 정조나 그리고 또 영조 본인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던 왕이 바로 또 영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조가 이제 영조 재위 기간에 상당히 아주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주령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선왕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면 3년상을 치르는데 그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후왕은 선왕의 정책들을 위반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상을 마치고 나면 그때서야 어떤 다음 왕이 되었던 새로운 왕이 자신의 국정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선왕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가르침대로 해서 이 3년 동안은 선왕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죠. 영조 같은 경우도 이제 선왕이었던 경종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종의 신의가 이제 부묘제, 즉 종묘의 신의를 모시는 그런 제사를 끝내고 나서 영조도 이제 국정지표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발표했던 게 뭐냐면 개붕당, 개사치, 개숭음 이렇게 3대 국정지표를 이제 공포합니다. 개붕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선조 때부터 상당히 심각해졌던 붕당, 동인과 서인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일삼죠. 이제 그것이 영조 때까지 약 150여 년 동안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아주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아주 좀 심각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패단이 심해지니까 영조가 이제 붕당을 이제 경계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이제 국정지표를 삼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개사치는 뭐냐면 이 영조 시대, 그러니까 전 시대 때서부터 상당히 사치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의 사치도 심했고 양반 관료들에게도 낭비가 좀 엄청나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치를 또 경계하는 이러한 이 사회적 정책 지표죠. 그리고 개숭음, 그러니까 이 술로 인해 가지고 또 상당히 이 착했던 사람이 이 술만 먹으면은 이렇게 망가지고 또 이 폭력적이고 또 이 술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사회적 폐단이 또 아울러 사치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술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이 지나친 문화에 대해서도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붕당이라는 어떤 국가적 정책, 이러한 지표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란했던 그리고 낭비가 너무 심했던 것을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개사치 개숙미라는 국정지표를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이제 영조가 이제 국가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정책 지표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 계승음, 즉 금주령을 발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승음은 뭐 처음부터 영조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 금주령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태조 때부터 이런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러한 술을 금주를 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곡물 품귀 현상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게 있는데 이렇게 양반 관료나 이러한 고위관직들은 술을 빚어가지고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태조 초년에 태조 2년, 3년, 4년, 6년, 7년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거의 매년 이게 금주령을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렇게 태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정종, 태종, 세종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요. 세종은 이렇게 이제 술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교시까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도 계주 유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종, 숙종 이렇게 영조 이전에도 이미 술을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해도 잘 따라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지켜지질 않았었다 봅니다. 어쨌든 이 조선 초에도 이러한 것들은 가뭄과 홍수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금주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조 때부터 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정책을 이제 영조가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영조가 했던 이야기가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영조가 술은 맛난 음식이 아니라 진실로 광약이다. 그러니까 미치게 하는 약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고사 아주 고대에 내려왔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도 이제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우왕, 그러니까 대우 큰 왕이었던 우왕을 존칭을 이제 경칭을 높여 불러가지고 대우라고 하는데 그 대우가 이제 황녀로부터 술을 선물로 받은 의적에게서 대우가 술을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의적에게서 술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그 술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이제 나중에 나라도 파탄나겠다, 나라도 망쳐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영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예전에 그러니까 의적이 우왕에게 술을 주기 전 이전에는 이렇게 단술을 먹었었는데 술을 새로 발명해서 만들어가지고 우왕에게 준 술은 이제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주 맛있는 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은 이제 뭐냐면 증류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류주가 나오기 전에는 발효주로서 이렇게 마시고 감주, 단술이 이제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먹었었는데
이 증류주가 나오고부터는 이 기가 막히긴 이 높은 도수의 술을 먹고 나서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하면서 진실로 영조가 이제는 이 증류주가 거의 일반화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 술을 이제는 그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래로부터 만들어진 전에 그 발효주라는 술도 있었고 그 이후로 나온 이 증류주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술 먹고 나서 망가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폐단으로서 이제부터는 이 술을 금주하고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정책을 영조가 이제 펼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영조는 이 술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술을 먹음으로 해서 망가지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개탄스럽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쌍하게도 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영조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이렇게 강력하게 술을 그 금지를 그 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정책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국가에서는 그 제사가 있는데 이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 즉 선왕들에게 지내는 제사죠. 1년에 5번 왕이 친히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에 술을 바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 신실마다 바닥에 관지라고 그래가지고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종묘에 각 그 신이가 모셔져 있는 각 방마다 그 신유의 울창주라는 술도 붓고요. 또 바로 또 이제 그 제사상의 준상의 술도 따라서 또 그 신이 앞에 또 올려놓기도 하죠. 이렇게 술들을 아주 많이 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술을 쓰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조는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이 금주령을 비록 내렸지만은 이렇게 엄벌에 처하거나 이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조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게 아주 그 기가 막힌 생각이 났다, 좋은 생각이 났다 하면서 이렇게 신료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영조 31년에 이제 금주령을 아주 강력하게 이게 이제 그 시행을 하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하면서 공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조 31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영조 32년 내년 정월부터 모든 제사에서 예주를 쓸 것이며 모든 술은 금지하고 위반자는 엄벌한다 라고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 32년부터 이제 그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영조가 중국 고대에서 예주를 썼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 고대에 썼기 때문에 더욱더 그 적합하다. 그래서 그 예주를 우리도 이 종묘 제사 때도 드리고 모든 일반 백성들도 이제는 예주를 이제부터 그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금주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조는 앞으로는 제사에도 물론 못 쓰게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 잔치상, 연양에도 못 쓰게 하고요. 그리고 호계라고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이제 어떤 큰 이렇게 훈련이나 공역을 마쳤을 때 술과 이렇게 음식을 제공했었는데 그러한 것에서도 술은 이제 예주로만 제공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므로써 이제 도수가 높은 알코올에 들어갔던 술은 모두 이제 먹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주, 그러니까 좀 맹물보다는 낫지만 식혜보다도 못한 아주 혼탁한 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밍밍한 술을 이제 먹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영조 32년서부터는 이제는 모든 이 전국 팔도 조선은 이제는 술을 만들 수 없고 마시지도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명분도 생겼고 술을 못 먹게 했기 때문에 이 위반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들이 따랐습니다. 이 위반한 자들은 어떻게 처벌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술을 먹다가 잡혀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엄형에 처하고 형벌을 엄격하게 이렇게 형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유배시키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원칙적 기본적으로는 그 삼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 술을 먹는 사람은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적발이 되는데 그렇게 심해지니까 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다가 이제 걸리면은 그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황량한 그 마을 같은 고을에 이제 노비로 이제 소속시키고요. 그리고 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유생의 명부에서 삭제시키고 이렇게 형벌도 가합니다. 형벌도 가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유배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그래도 이 금주를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술을 계속해서 이제 마시고 적발자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더욱더 이제 심한 이렇게 이제 그 벌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뭐 양반 관료 같은 경우에는 금고라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벼슬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그런 그거를 내리고 또 그리고 이거 유배를 이제 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그 과거 금지 10년 동안 과거 응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상당히 이거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심한 벌이죠. 과거에 급제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생들이나 선비들이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과거 응시를 10년을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엄한 벌이었던 것이었죠. 왜냐면은 이 한 가문에서 그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몇 대에 걸쳐서 그 관료가 배출되지 못하면 그 집안은 몰락양반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문에서 계속해서 자손들 중에서 이 과거의 급제자가 나와야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응시를 못하게 하는 아주 엄한 벌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영조 38년인가요? 그 마지막 그 이제 그 가장 엄격했던 벌은 바로 이제 술을 먹다가 걸리면 사형까지 이제 그 사형에 처하는 이렇게까지 아주 심한 그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주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술을 그냥 그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잡히면은 적당히 형벌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뭐 그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양반 관료부터 서울까지 그러니까 이런 그 양인서부터 서자 얼자 그러니까 이 양반과 양인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자라고 할 때는 양반과 천민 노비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얼자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울자들에게도 아주 엄격하게 그 이제 벌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섬으로 뭐 유배도 시키기도 하고 또 수군에 소속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엄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정말 사형까지 처벌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먹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이렇게 이제 먹었다는 것이죠. 술을 빚고 먹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이 금주령을 그 영조가 내렸던 것이었죠. 그 양반 관료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농사를 끝나고 나서 막걸리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겠으니 상당히 그 미움을 많이 받았던 그 왕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서는 또 영조는 상당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겨서 이렇게 이 풍년이 됐을 때는 이 쌀들을 막 나눠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창경궁 홍화문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쌀도 나눠주고
또 이런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그 배포를 바치는 이런 그 군포도 줄여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한 정책들도 많이 펼쳤습니다. 단지 이 술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난폭해지고 이러한 것들은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엄격한 처벌로서 이 술을 먹던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어제 계주 유눔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임금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직접 지어서 술을 경계하는 글을 써서 이 전국 팔도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에서만이 이렇게 시행했던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것을 이제 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찍어내가지고 이제는 전국에 배포를 했던 것이었죠. 이 어제 개념은 이 전에도 이미 조선 초기부터 이렇게 세종의 교시나 그리고 중종, 숙종 이렇게 계주이름이 발표가 됐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국에 이렇게 배포가 돼가지고 술을 이제 한시적으로 금주하는 이러한 것들은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공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강력한 정책을 써서 이 개수금 정책으로 이제는 직접 본인께서 쓰신 이 말씀을 이제 전국으로 배포해서 술을 못 먹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후로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요. 맨 처음에는 이 창경궁 명종전 앞에서 이 오부의 대로 나이 든 어른들을 전부 모아두고서 자기 취지를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해는 또 이렇게 이제 창경궁 밖에 직접 대궐 밖에 나가서 또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왜 금주를 하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취지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주유눔은 한글과 그리고 이 한문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영조가 본인의 뜻을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즉 훈계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이었던 거죠. 이렇게 계주유눔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계주유눔인데요. 이렇게 어제 계주유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으로 해서도 좀 모든 관아에 그래서 이제 알려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술도 금주를 했지만 또 하나 가채를 금지를 했던 임금이 또 영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치와 낭비가 심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인한 이러한 정책들이었죠. 가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가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일반 부녀들이 그리고 양반 부녀들 그리고 왕실의 어른들까지도 여인들까지도 이 머리 위에 나무를 가발 형상을 뜬 나무로 형상을 떠가지고 거기에 가발을 얹어가지고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 또는 그냥 이 머리를 이제 더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장식도 댕기, 비녀 그리고 흔들거리는 이러한 것들까지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한 이러한 머리 모양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채라고 하는데요. 이 가채가 조선초부터 아주 이 영조 때에는 아주 그냥 절정에 이르렀고 아주 사치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영조는 이 가채를 금지를 이제 명을 이제 또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윤복 미인도에도 저 머리에 쓰고 있는 즉 자기의 머리 위에 가발 그러니까 진짜 생머리죠. 진짜 생머리를 가발로 만든 거를 구입해서 저렇게 얹혀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풍성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인데 이렇게 단오날 이제 냇가에 있어서 몸을 씻고 머리를 감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머리에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풍성하게 모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왕실에 있는 이런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많이들 이 중전이나 그리고 뭐 세자빈 그리고 대비들 보면 머리가 아주 풍성하죠. 엄청 크죠. 특히 이렇게 어떤 예식을 치를 때는 더욱더 갖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체가 아주 일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왕실까지도 아주 엄청나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저런 저 정도는 좀 검소한 편이죠. 이걸 이제 머리에 얹거나 또 오른쪽 거는 나무로 형상을 틀을 짜고 그 위에 얹어가지고 그거를 튼튼한 지지대로 해가지고 더욱더 높게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저 가치를 사방팔방으로 약 한 척, 그러니까 약 30cm 정도 됩니다. 사방 위로 이렇게 아주 높고 넓게 해서 이 머리에 이제 씌웠다고 해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저것을 구매해서 썼다고 합니다. 또 기록에는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록에는 어떤 것이 나오려면은 어떤 어린 신부가 저 가채를 높이 쓰고 방에서 앉아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목부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들 이렇게 이제 사치스럽고 이렇게 낭비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부녀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들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라도 저거를 구입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조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선은 주작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검소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유교이거든요. 그런 기본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것 성리학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검소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가채 신금 3옥이라고 이것은 이제 영조가 이렇게 이제 가채 금지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가채를 쓰지 말고 족두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여인들이 이제 족두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가발을 안 쓰고 족두리를 정수리 부분에 얹힌 거죠. 그래서 족두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도 이제 이 가채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계속해서 유행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정조도 이 가채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정조는 가채 신금 4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치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8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이런 항목으로 이제는 전국에 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문과 한글로 같이 이제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도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가채를 이제 못 쓰게 하면서 이렇게 가치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박물장수, 그러니까 가채를 판매하는 수요도 처도 이제 막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도 이제는 가채를 못 팔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채를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8가지 사목으로 정해가지고도 이제는 알려지게 하니까 아주 상당히 심했었고 영조와 정조가 당시 사회적인 어떤 사치스러움을 어떤 이제 검소함으로 바꾸려고 많이 이제 일반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 술이 아주 너무나 음주가 심했고 또 일반 부녀들
그리고 왕실 양반 관료 분여자들에게서는 이 가채로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금주와 그리고 그 가채를 금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책으로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전국에 배포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또 어디 또 기록에 의하면은 아주 변방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 자기들이 업무도 바빠서 죽겠는데 이렇게 가채 가발 쓴 것까지도 적발하려고 돌아다니고 다시 이것을 이제 또 보고하고 한다고 하면서 투덜대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막 기사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나 오랫동안 오랫동안 약 150여 년 정도 넘게 이렇게 술과 이렇게 가채 이런 것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쉽게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주령이 이제 이 사도세자와 또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요. 이 금주령의 시행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의 갈등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조가 금주령을 이제 공포하고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났나요?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가 기고하고 있는 낙선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방문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영조가 그 당시에 기고하고 있던 데가 이제 창경궁의 숭문당이라는 곳입니다. 환경전이라는 곳입니다. 환경전에 있었고 숭문당이 이제 편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대신 중신들과 함께 거기서 국사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전과 창경궁에서 환경전에서 기고하고 있었고 영조는 바로 이 숭문당 편전에서 또 이제 거기서 국사를 논의했고 바로 또 그쪽에서 또 이제 좌측으로 낙선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선당은 창덕궁과 창경궁의 중간점이 있었고요. 이 환경전과 이 숭문당은 이제 창경궁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동굴러서 하나의 이제 궁궐이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서로가 이동할 수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숭문당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낙선당을 가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갔는데 나타나질 않고 계속해서 늦춰지고 막 그러니까 영조가 환관과 궁녀들에게 막 이제 막 재촉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영조가 환관 신치아인가요? 그 사람을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궁녀 해정도 유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두서가 없다 보고하는데. 그리고 궁녀는 갔더니 술을 빚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러한 해서 유배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승정원 일기나 실록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환관들과 궁녀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보고하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또 술도 빚고 있었다가 걸리고 막 이런 것들에 영조가 아주 노발대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낙선당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조가 불시 방문했다가 사도세자가 제대로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놀래서 자기가 금주령을 내렸는데 사도세자가 그 전날 밤에 술을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먹고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냐, 막 이러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가 이제 늦게라도 이제 나타났었는데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옷차림도 아주 엉망이고 막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영조를 대면했었나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사도세자와 영조가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승정원 일기나 실록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한중록이나 이런 이제 야사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영조가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창경궁으로 돌아왔는데, 창경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사도세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밤에 다시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막 논의하고 막 그랬었나 봅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낙선당에서 불이 납니다.
큰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낙선당이 이제 막 거의 막 불타고 막 이러니까 이 영조가 딱 그것을 알고 나서 더욱더 이제는 아주 뭐 그 강렬한 이 노여움을 이제 그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낙선당에서 대면하고 돌아온 이후로 이 사도세자가 기거하는 또 자기 낙선당에서 밤중에 그 밤늦게 거기에서 불이 났으니 이 세자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건 아니냐라고 이제 그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불신과 불통이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로 이제 영조와 세자가 이제 극을 치닫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또 이제 그 더 이상은 이 풀지 못하는 관계로 갔던 것이었죠.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 아버지 영조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의 그 시선과 이런 그 왕이니까 눈치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남의 자기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울기도 뭐 이렇게 뭐 그 감정이 이렇게 이제 극에 달해 막 울기도 펑펑 울고 막 그랬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기도 하고 체면도 아주 그 세우기 상하는 걸 되게 싫어했고 또 한편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아주 그 미워하고 또 미워함을 넘어가지고 자기를 그 세자의 취급을 하지 않는 그리고 막대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항심이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경궁 홍씨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그 해경궁이 썼던 한중록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이 사도세자는 사실은 술도 되게 약하고 술도 되게 적게 먹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이 상당히 갈등이 심해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세자로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것에다 반항심이 심해가지고 술을 아주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술 많이 먹고 나서 이렇게 막 자기의 그 시위하는 이런 내시들이나 이런 이 후궁들, 궁녀들을 아주 막 폭력을 가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후궁을 한 명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가지고 때려서 그 죽이는 정도까지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바로 자기의 자식을 낳아준 후궁인데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아주 그 막 나가는 이런 그 세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풀어줄 수가 없는 이런 관계까지 그 이어지게 그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노론과 소론 그리고 어떤 이런 그 당시 국정을 나누고서 이 국정을 장악했던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과 그 어떤 아버지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공학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었고 그것이 그 위주였지만 이러한 그 사적인 측면들 왕실의 어떤 이런 사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의 이러한 그 문제에서도 아마 나중에 이런 뒤주 사건의 어떤 커다란 어떤 사건으로까지 이러한 것들이 번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비극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극으로 마치게 됐던 그 전에는 또 이제는 이러한 그 금주령이 떨어지고 이 아버지는 같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동고래니까 창덕궁과 창경궁에 있었지만 주로 이제 창경궁의 영조 그리고 이 사도세자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중간쯤에 낙선당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영역에 이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사도세자도 상당히 이제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농주 영조가 청해하는 그 딸이었죠.
그리고 사도세자의 누이 동생이었던 화랑주를 불러가지고 네가 아버지를 잘 꼬셔서 이 웃대궐, 그러니까 이 서골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경희궁으로 좀 가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면서 또 의논하는 게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가 잘 이야기해서 꾀를 내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글로 어떤 가는 방책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막 이렇게까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나 봅니다. 근데 어떤 결국 그런 얘기가 있은지 이제 머지않아서 곧 경희궁에 그 영조와 그 영조의 비와 함께 이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효를 하게 될 때도 중신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국왕이 하나의 궁궐에 있다가 다른 궁궐로 갈 때는 이거는 뭐 이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그런 그 궁궐에 있던 그 사람들과 어떤 그 많은 그 것들이 이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논의도 없이 바로 그냥 그 간다라고 결정하고 이제 경영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사도세자와 그 영조는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뭐라고 그럴까, 편했다기보다는 더 불안하고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정신병적인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뒤주 사건이 일어나기 3, 4일 전인가요? 이 세자가 칼을 들고서 밤에 깜깜한 밤중에 세자가 긴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이 한중록에 의하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 표현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뭐 세자가 뭐 궁궐에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감히 묻을 수 없는 사람을 묻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칼을 들고 경영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영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끔찍한 그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영조의 귀로 들어가고 결국 뒤주에 갇히는 그런 비극으로 이 세자가 이제 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이모화변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주령이 결국은 이렇게 부자가 비극으로 마치는 것까지 또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금주령이기도 했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